왜냐면은 이 2시간의 캔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의 캔들이 그러니까 캔들 하나가 2시간이 아니라 캔들이 한 개죠. 두 개가 합쳐지면 2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굳이 1시간 봉을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분봉 중에 하나입니다. 뭐 1분 봉을 보는 트레이더들도 1시간을 중장기 추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4시간이나 일봉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도 1시간 봉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봉이 약간의 좀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런 식으로 딱 정각의 캔들이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 유럽 시장은 5시부터 시작하고, 뭐 미국 시장은 이제 동부 이렇게 합쳐서 보면 대략 한 10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1시간 봉을 볼 건데, 1시간 봉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2시간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강한 2시간을 추적하려면은 우리가 뭐 특정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장이라든지 뭐 유럽장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두 개의 시간이 합쳐져 되돌림이 나오면은 진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세 돌림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지표보다 타임프레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도 물론 중요합니다. 맥D 중요하고 이평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볼 때 1분봉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1시간이나 뭐 4시간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맥디를 보더라도 1시간이나 4시간을 볼 때는 굉장히 신뢰도가 크겠죠. 분봉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타임 프레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많이 청구하는 시간을 본다면 그만큼 신뢰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타임 프레임도 물론 이제 뭐 길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는 분봉을 의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분봉을 우리가 보잖아요. 1분봉을 많이 보는 게 1분봉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1분봉보다 조금 더 하이 버전이 뭐 30초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2분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4분봉이라든가 이런 분봉들은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저희 이제 2분도 보긴 하지만 30초도 보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1분봉보다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1분봉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분봉이 있고 10분봉이 있어요. 자, 물론 타임프레임이 10분봉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 크겠죠. 하지만 10분봉보다는 5분봉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분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시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0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4시간이 있고, 그리고 120분이 있죠. 그러면 60분이랑 240분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분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시간을 본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0분,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60분이 가장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신뢰도가 있는 그런 타임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프레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왜 신뢰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냐면은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뭐가 있냐면 자전거래.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주식도 자전거래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지만 특히 선물 같은 경우 있죠. 사실 거래량으로 눈속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 CAB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 나스닥이라든지 골드라든지 오일을 매매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호가에다가 거짓 호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매매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제재를 먹어요. 그래서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뭐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CM이라든가 해외 선물 쪽에서는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요.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작았다가 증가하는 구간, 시작을 본다고 한다면 추세 시작점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시작점이 하락이다라고 한다면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세 시작점이 상승이라고 한다면 신고가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저가나 거래량이 증가되는 거를 어떤 캔들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바로 직전의 캔들 기준으로 봅니다. 두 번째 캔들인 거죠, 항상. 기준은요. 두 번째 캔들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 캔들 기준으로 첫 번째 캔들이 어떻게 거래량이 나왔는지를 볼 때 두 번째 캔들이 신저가를 찍었는지 거래량이 증가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캔들보다 저가를 만들어냈고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면 추세 시작점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 캔들은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두 개.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양봉을 세웠어요. 근데 오후 4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비교적 없는 도치를 세웠고 그리고 5시에 이런 식으로 또 장대 연금과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 같다면,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봉에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신고가나 신저가를 찍은 캔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우리는 이것만 삼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게 그냥 전봉 대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삼을 수가 있죠. 전봉 대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요. 이것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려면 전봉 대비 매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일부러 크게 키워놨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20MA, 20MA라고 하는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뜻하죠. 이 매도 거래량이 20MA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 한 개 정도는요. 이게 20MA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20시간 정도의 평균을 나타내죠.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흰 색깔이 20MA인데 요 20MA 밑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들은요. 이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20MA를 위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돌파가 두 개가 다 나와도 되고 하나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나온 거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캔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이 저가 부분을 종가로 모은 거죠.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뭐였어요?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은 사실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직까지 캔들이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1번과 2번이 완성이 되고 난 이 세 번째 시가부터는 우리가 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1번, 2번이 딱 형성이 되자마자 바로 매도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훨씬 더 짧은 봉인 5분봉으로 그래서 조건이 꼼꼼 시에는 세 번째 캔들부터 매도를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매도를 들어갈 때 그냥 떨어지는 걸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살짝 뭐 했을 때 올라와 줬을 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뭘로 잡을까요? 올라왔을 때는 맥디가 영선 위로 올라왔는지를 볼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맥디 영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 그러면은 영선 위에서 첫 번째 음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죠. 쭉 당겨보면은 영선 위에서 첫 번째 매도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종가가 끝나면은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캔들은 거래량 안쪽에 있어요. 21선. 근데 두 번째 캔들은 21선 위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만 돼도 성립되는 겁니다. 첫 번째 캔들이 형성이 당연히 됐다면 21선 위에 올라갔다면 두 번째 캔들은 당연히 첫 번째 캔들보다 거래량도 많아야 되니까 두 개가 다 성립이 됐겠죠. 근데 첫 번째 캔들이 거래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고 21선 위에 올라갔다는 것도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분기 매수 거래량 증가, 캔들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종가로 뚫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시점부터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자, 5분봉으로 뭘 보는 거예요? 맥디 영선 아래에 있는 걸 보시고 영선 아래에 있을 때 첫 번째 뭘 보는 거다? 첫 번째 양봉을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겠죠. 그리고 이 주황 색깔부터 세 번째 캔들의 시가가 형성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영선
아래에서 첫 양봉이 뜨는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전장이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희박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겠죠. 전략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셔야 된다. 첫 번째, 신고가 및 거래량은 둘 다 많지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게 21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전봉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아니죠. 두 개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랑 거래량도 둘 다 많고 그리고 전봉 대비 거래량도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이렇게 종가로 뚫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캔들의 고가가 이렇게 형성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뚫지 못하고 양봉에 나왔다. 이것도 똑같은 양봉 거래량을 할지라도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고가를 종가로 뚫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나 거래량은 전봉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거래량이 없을 때 21선 아래에 있죠. 이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확률이 50대 50 이런 것들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성립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캔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캔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 솔직히 첫 번째 캔들까지는 이게 이 패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두 번째 캔들이 딱 종가로 끝나고 나서 전봉 대비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21선 위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부터 우리가 세 번째 캔들부터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거래량도 증가했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매도로 보는 거겠죠. 매도.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캔들부터 여기서부터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맥디가 영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맥디가 영선 위로 언제 올라갔냐면은 요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죠? 첫 번째 음봉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이 이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대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힙소, 거짓 돌파가 있었고, 이 고가 부분, 파란 색깔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시아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법만 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법을 바로 알고 그 기법을 바로 안 상태에서 이런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도 수익이고 여기서 들어가도 수익입니다. 전고점까지 손절을 잡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시간이 조금 흐를지라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손익비가 되겠죠. 손익비와 그 다음에 확률적인 그런 개념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추세선을 이어가지고 지연 없이 돌파할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거짓 돌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손절 라인 잡아놓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자, 이것도 두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던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가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5분봉이고 여기가 1시간 봉이잖아요. 그러면 5분봉 중으로 봤을 때 맥디가 뭐 할 때? 맥디가 영선 위에 올라왔을 때 첫 음봉이니까 바로 요게 됩니다. 요거. 요 음봉에서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매도.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익절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알아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비트코인인데, 자, 1시간, 2시간.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첫 번째 캔들은 거래량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캔들부터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죠. 왜냐면은 이 흰 색깔 선을 넘었다는 것은 압도적인 거래량이 증가할 듯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캔들 두 개에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주황 색깔 이후부터 우리가 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들어갈 때 영선 아래에서 첫 번째 나왔던 또 영선 아래에서 첫 번째 나왔던 양봉 하나, 또 영선 아래에서 첫 번째 나왔던 양봉 하나, 이런 식으로 총 세 번 정도의 분할 매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 정도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면 이 직전 저점에다가 손절을 잡아 놓는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라도 급등이 나오는 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어가지고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때 짧게 먹고 나오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어놓고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파를 해놨는데 방향이 맞아요. 방향이 맞는데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한 번에 꼽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들어가면 자기가 너무 높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을 한다면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번 진입을 해보자.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첫 번째 거래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두 번째 거래량이 전공 대비 크게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은 조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캔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세선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돌파가 나오면 요쯤 들어가면 된다. 그 여기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선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눌림을 몇 개, 그러니까 분할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크게 나올 때 수익이 엄청 크게 나요. 근데 만약에 추세선을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늦게 돌파했을 때 들어갔다면 이것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거래량을 돌파를 했을 때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또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눌러줬을 때 올라갈 거 생각을 하고 일단 진입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이 앞전에는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 평균 거래량보다 다 낮잖아요. 물론 이제 원웨이 하락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거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그리고 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고, 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또 이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넘겨서 좋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캔들 다음부터 위에 올라왔을 때부터 기다렸다가 영선 위에 있다. 영선 위에서의 첫 음봉이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좀 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돌파가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냐. 물론 들어가도 되죠. 실제 이런데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들어갔다면 자, 여기서 들어간 거는 거의 지금 비율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이만큼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타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첫 번째에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이만큼 나요. 이거는 거의 수익으로만 따지면 몇 배예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똑같은 수익을 할지.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확실하게 내고 손절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 매매, 물론 정말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실제로 이제 바닥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이제 못 들어갔던 게 아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본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떨어진 걸 못 먹었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향이 들면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거래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세 번째 캔들의 시가로 볼 수가 있어요. 쭉 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맥디가 영선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의 첫 양, 또 맥디가 영선 아래에 있었던 부분에 이런 양봉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자,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추세선 돌파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한 요쯤 이렇게 평균가가 이쯤 영선이 있으면은 거의 수익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보시면 돼요.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런 데서 들어가면 완전 저가죠. 그 이 부분에서 손절 잡아. 또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은 또 평균 단가를 살짝 높여졌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간다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문제.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실제 돌파가 나와서 이만큼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돌파가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내리 꽂아버리면 여기서 또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초보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해 주시면 좋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 제 지표에 영향을 있게 했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미장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맥디가 영선 위에서 아래로 급강하를 합니다. 이럴 땐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영선 아래에서 이렇게 첫 양봉이 났을 때 전저점에 손절을 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익절이 중요하겠죠. 이러면서 익절 안 하고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건 없어요. 적절한 익절과 손절이 필수입니다. 필수. 자,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법이잖아요.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거래량 증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갈 때,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정말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적당하게 먹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다 보면 적당히가 안 됩니다. 적당히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분절을 하든지 손절을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떨어질 때 여기서 막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조금 흘러버리면 바로 그냥 계좌가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법을 아무리 배워봤자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고요. 그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게 뭐 지표라든가. 그리고 내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굉장히 큰 이벤트들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하는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무슨 매매예요? 이벤트라든가 그 지표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홀짝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내 결과가 맞으면 거기에 대한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리스크는 피하고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실시간으로 선물 트레이딩에서 믿을 거는 기술적 분석밖에 없어요. 적절한 익절과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법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기법이 그냥 적당한 사람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은 그 기법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가져서 알파의 기법이 되는 건데 내가 기법만 많이 한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안일해서 손절을 안 하거나 비중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원유티 할아버지 기법이 오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가 한 번에 그냥 날아가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뿐만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날리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실제 이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주식도 빵꾸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24시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법을 여러분들 배우셨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들 그냥 뭐 30틱 손절해야지, 50틱 손절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여러분들이 계속 매매를 해보시면서 깨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피도 나보고 그리고 실제로 다쳐보면은 그게 다시 낫는 과정도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셔야지. 그래야 본능적인 육감이 생기는 겁니다. 트레이딩에서 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매매를 잘하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 동물적인 타점 이것보다는요. 리스크를 얼마나 빠르게 방어하는지 그건 좀 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손절을 피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나 내가 과거에 손실봤던 심리가 계속 이제 마음속에 지배가 나게 되면 내가 손절을 뭐 3% 정도 잡아놨다고 했는데 3%가 넘어가면 기기적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조금만 더 10%. 그러다가 20%, 30%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반복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